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 속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라면 대부분 많은 위로와 응원을 건네주기 마련인데요. 정말 충격적으로 그 아픔에 되려 소금을 뿌리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당시 저는 너무 놀라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지금, 오히려 그때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조상신이 도와주신 위기 속의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족한 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나고 자란 강릉 토박이에요. 저희 부모님과 일가 친척분들도 거의 다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죠.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나서야 알았는데 어릴 적 저처럼 바다를 많이 보고 논 아이는 많지가 않았다더군요. 다들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고 가외를 시키고 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잘 놀아야 건강하게 큰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저희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저희 집이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아빠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저희 아빠는 항상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오셔서 늘 평일 낮에는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저희 아빠는 사업으로 생긴 빚을 일찍이 다 갚고 나서도 저희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는 날 없이 운전대를 잡으셨답니다.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기에 저희 엄마도 항상 아빠를 살뜰히 챙겨드렸어요. 집안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셨던 엄마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여자 히어로나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어찌나 살림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성인이 된 후에 생각해보니 엄마는 항상 아침마다 아빠와 오빠 그리고 제 도시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아빠가 매일 사 먹는 밥을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며 건강하고 맛있는 도시락으로 꼼꼼히 신경을 써주셨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시집갈 때가 되면 엄마한테 제대로 살림살이를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끝내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슬픈 이유 때문이었죠. 그 이유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막 취직을 했던 25살 겨울에 육교를 건너시다가 빙판에 발을 잘못 디뎌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저는 육교에서 넘어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는데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하필 굴러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신 게 큰 사고가 된 것이었죠. 한순간의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된 저희 가족은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본가 집에 홀로 남게 되신 저희 아빠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저희 가족 모두 각자의 바쁜 생업을 이어가다 보니 점점 슬픔을 잊고 다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의 생각이 다시 절실하게 났던 건 제가 결혼을 막 결심하고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결혼할 사람을 친구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저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젊은 마인드와 성실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기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올곧은 태도는 작지만 스스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몸에 배이게 된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은 2년간의 연애 기간에도 큰 의지가 되었고, 결국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한 저의 부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바로 상견례 자리 때문이었죠. 부모님끼리 인사하는 자리라 신경도 많이 쓰이고 긴장이 많이 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식당도 부모님들 입맛에 맞으시는 걸로 양쪽 부모님 취향도 고려하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신중하게 골랐는데, 이런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 개념 없는 말과 무례한 태도로 그 자리를 거의 파토를 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서로 점잖게 인사를 나누셨고 대화도 차분하고 호의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시모가 끼어들어 초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돈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아니지. 하루에 뭐 얼마나 벌어요? 대충 한 10만 원은 되나? 그럼 기름값 빼고 밥값 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겠네. 아유, 맨날 적자겠다. 안 그래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괜히 돈 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등 그러지 마세요. 저희 집안 거덜내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희 아빠도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조심히 하라고 했지? 그 입 좀 그만 방정대란 말이야. 왜 이렇게 때와 장소 구분도 못하고 막말을 해대는 거야?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다가 참았죠. 저희를 대신해서 시아버지 되실 분이 대신 화를 내주셨으니까요. 기분은 나쁘지만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한 번 막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애 장가 보내는데 장가 보낼 집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부모로서 오히려 당연한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결혼 하나 잘못했다가 집안 거덜나고 기둥 뿌리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 집안끼리 당연히 돈이 얼마인지 봐야지. 그럼 택시 기사 한다는 집안한테 그냥 애를 보내?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시모는 이렇게 또 한 번 막말을 하니 제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시모에게 경고를 했죠. 그만하세요. 남의 결혼 파토 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신경 쓰실 일도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이 자리에서 막말하시면 어머니야말로 다달이 카드값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아예 이 자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좀 계셔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전엔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남편의 너무나 화난 목소리에 그냥 말을 말았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뭐라고 하려다가 이내 입을 완전히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렇게 옆에서 말려줬지만 많이 당황스러웠던 저희 아빠는 결국 그날의 식사로 체하게 되어 그 다음 날까지 체증이 가시지 않아 많이 고생을 하셔야 했죠. 그리고 저도 상견례 자리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는 서로가 좋으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집안끼리 만남인데 내가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아도 저런 시모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아빠 면전에 대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어? 결혼하면 또 얼마나 더 못 살게 구려고 벌써부터 그러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만 보면 나는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나 망설여져. 나는
우리 아빠 그렇게 모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랑은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안 만들어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어차피 우리 집은 나랑 아버지가 다 이끌어가고 있고 이미 어머닌 눈밖에 난 사람이야. 다시 또 그런 막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좋고 아니면 화를 내도 좋아. 그때는 참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나나 아버지한테 말해. 우리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어차피 우리 가족도 아니었던 사람이야. 알잖아. 그 사람 내 진짜 어머니도 아닌 거.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화 풀어. 그리고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맞아요.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생모를 잃고 중학교 때까지 시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지금의 시모를 집안에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활발한 성격의 시모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본성이 나오게 되어 가족들이 전부 마음을 돌린 상태라고 했어요. 항상 일하는 건 싫어하고 늘 놀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집안일도 점점 소홀히 하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서 시모가 온 뒤로 오히려 집안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큰 돈을 버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이미 정은 다 떨어지고도 남았겠다 싶기는 했어요. 이런 집안 사정을 전부 설명하면서 남편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안심시켰죠. 어차피 어머니가 지금 쓰는 생활비나 살고 있는 집이나 그거 다 내가 해준 거야. 나도 어머니란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나마 그렇게 전세 얻어다 준 거지.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날 ATM기 취급하던 사람이고 너 버릇 나빠지면 내가 카드를 뺏어버리던지 생활비를 끊어버리던지 할 거야. 더는 못된 소리 못하게 단단히 말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확고한 말을 들으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겨 파혼을 할까 싶었던 고민을 다시 접어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남편과 다시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희 남편은 아빠랑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예의를 차리고 성심껏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도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마음을 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랑 참 잘 맞으셨어요. 저희 본가가 강릉이라 서울에 계신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가 직접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어른들께 통화를 하거나 어른들끼리 연락을 하게 되면 항상 의견이 잘 맞고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셨죠. 시아버지 역시 저희 아빠처럼 성실하게 본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 그랬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걸 보니 딱 한 사람, 시모만 빼면 정말 완벽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제가 그 걱정을 내비치면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식 날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저희 쪽도 남편 쪽도 올라오시는 친척분들이 전부 집안 곳곳에서 오셔서 차라리 그냥 서울의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대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잡았죠. 저희 아빠는 결혼식 날에 맞춰서 미리 관광버스를 대절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지인분들과 아예 다 같이 올라오셨다가 다 같이 내려가신다고요. 아빠는 결혼식 전날 낮에 전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식 끝나면 강릉으로 와서 아빠는 조금 더 뒤풀이를 할지도 몰라. 우리 딸이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간다니 집안 어른들도 너무 대견해 하시더구나.
아유, 정말 내일이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한다니. 정말 아직도 이렇게 어린 딸 같은데 참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네 엄마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러네. 내일 결혼식 준비 잘하고 너무 떨지 말고 아빠가 한 4시간 정도 먼저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보자. 알았지? 이제 시집 가면 너 닮은 예쁜 아이들도 낳고 신랑이랑 예쁘게 잘 살고 알았지? 사위도 사람이 듬직하고 괜찮은 놈이니까 그래도 힘들게 하는 일 있으면 이 아빠한테 언제든 꼭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말씀처럼 저희 정말 예쁘게 열심히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괜히 무리해서 오전에 일하고 오시거나 하지 말고 내일은 운전대 잡지 말아요. 괜히 오후에 피곤해지고 힘들어요. 알겠죠? 대저랑 관광버스 같이 타고 오시는 거 맞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오늘도 일찍 끝내고 집에 가마. 안 그래도 내일 준비할 게 많아서 일찍 들어가려던 참이야. 걱정 말고 너는 네 걱정이나 해. 그리고 나서도 아빠는 한참이나 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만 대답을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는 정말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막상 당일이 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뭐가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날 말해줬던 대로 이른 시간에 관광버스가 도착을 했더군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계시는데 아빠만 없는 겁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온 저희 친척 어르신께 물었어요. 저희 아빠는요? 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어? 너 이야기 못 들었니? 네 아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손님 콜 받고 나갔어. 꼭 멀리식 다니는 손님들 중 한 명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지방에 태워다 줬을 거야. 동해인가? 아, 삼척이었다. 거기 데려다 주고 아예 차고 온대. 지금쯤 한창 올라오고 있을 거야. 아까 출발할 때 연락했어. 네? 뭐라고요? 아까 우리 막 출발한 지 30분쯤 됐을 때였나? 그때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마 서울 진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너희 아빠 빠를 때는 엄청 빠르잖아. 20년 베테랑인데 곧 도착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넌 가서 마저 준비나 해. 아무리 단골 손님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전날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빠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 날까지 무리해서 운전대를 잡다니요. 마지막까지 운전대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빠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그날 너무 바빠서 따로 연락도 못 드리고 곧바로 하객 응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이 채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미 도착했어야 할 아빠가 안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은 건 결혼식을 딱 40분 남겨두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죠. 드레스고 뭐고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을 만큼이요. 연락이 온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저희 아빠 가족이냐고 묻더니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셔서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고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났거든요. 빨리 오셔서 경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식장에는
이미 하객들이 분주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하객을 맞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저는 멍하니 이 결혼식을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또 동시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어쩌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이 놀라며 남편을 데려오더군요. 남편이 저를 보고 후다닥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빠가 오다가 사고가 나셨대. 지금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이 결혼식은 다음에 해야겠어. 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이시라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가족들 빨리 오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아빠가 많이 다치셨나 봐. 지금 빨리 가야겠어. 미안해. 하객분들이랑 여기 예식장 분들께 당신이 말 좀 해줘. 나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알겠다고 얼른 가라고 했죠. 드레스를 이미 입은 상태였기에 그 상태로 갈 수 없어 후다닥 대충이라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자리를 옮기려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아버지와 시모가 왔어요. 소식을 들은 몇몇 하객분들도 저에게 와서 아유 어떡하니 얼른 가 얼른 이라며 제가 신발도 갈아 신고 하는 걸 도와주시고 있었죠. 저에게 오신 시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 걱정을 하셨어요. 어디 병원이라고? 혼자 갈 수 있겠니?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택시 잡지 말고 여기 차 가져온 사람 누구 있었더라? 그 차 타고 가. 아들 운전 잘하는 놈 있잖아. 네 친구 중에 부탁 좀 해라. 지금 여기서 택시 잡는 게 시간 더 걸려. 빨리 얼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 난데없이 충격적인 막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대뜸 와서 짜증부터 부리더니 자신의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네 아빠 하나 때문에 이 많은 하객들 돌려보내고 결혼식을 무르는 게 말이 돼? 예,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지금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전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너 하나 때문에, 아니 너네 아빠 하나 때문에 이게 뭐니? 오늘 이거 예식장 이미 취소할 수도 없고 전부 새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은 다 어쩔 거야? 너 네 집이 물어낼 거니? 이렇게 당일날 결혼을 파토내는 경우가 어딨어? 하여간에 못 배운 집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고 단박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제정신이세요? 사람이 다쳤다고요. 그것도 지금 제 아내 아버지가 다쳤다는데 그게 무슨 개념 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계모다 하고 참아주려고 해도 지금 선 넘으셨네요. 도저히 참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나가요. 나가시고 그쪽 하객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 결혼식장에서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어이가 없다며 대꾸했죠. 아니 너 웃긴다. 아주 네 애미한테 막말이네. 뭐? 계모? 내가 틀린 말 한 거 어딨어? 너 정신 차려. 지금 이거 조상신이 도우시는 거야.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아예 파토를 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망신 주고 피해주는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그냥 이참에 아예 이 결혼을 엎어. 내가 아는 지인들 얘보다 더 예쁜 여자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런 여자들 소개해 줄 테니까 그냥 이 결혼을 엎어. 남편은 그 여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조상신이 도운 건 당신을 혼주석에 앉히지 말라고 그거 하나 도와주셨지. 앞으로 나한테 엄마 소리 같은 거 못 들을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내 도움 같은 거 하나도 받을 생각하지도 마. 집안 망신이 피해니 그런 건 지금 당신 혼자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당신 친구들인지 뭔지 다 데리고 꺼지라고. 알겠어? 가! 그리고 그 여자가 기가 막혀 하든 어쩌든 시아버지께 아버지, 결혼식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내 혼자 보내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못 드시고 얼른 데려가라며 저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배려와 빠른 판단으로 저희는 남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도착하니 아빠는 수술이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셨죠. 발을 동동 구르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이 끝나고 나니 의사는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래도 내일 저녁까지는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큰 고비를 잘 넘기셨으니까 조금 마음 놓으세요. 내일 한번 경과를 두고 보십시다.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오빠랑 다른 친인척분들이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희 가족의 비극으로 하객들은 전부 그날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은 수많은 하객분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단 한 분도 불평불만 없이 저희 아빠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죠. 아, 물론 시모와 그 지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예 이 결혼식에서 철저히 외면당했거든요. 시모는 시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철저히 외면받았고 거의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결혼식 하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식장을 정리한 시아버지도 그 여자의 하객들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아빠는 고비를 잘 넘기셔서 3일 후에 드디어 눈을 뜨시게 되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저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아빠는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결혼식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 아빠가 정말 너무 미안해. 내가 이번 결혼 때 너한테 제대로 도움을 준 게 없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욕심을 내던 게 그만 그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 왜 그랬어? 난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혼수도 내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아빠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난 그런 것보다 아빠가 더 소중한 거 알잖아.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돈이 아빠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어. 아빠 제발 위험한 운전은 하지 마요. 무리하지 말고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알겠어? 그래, 그래. 이제 2번 다시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으마.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아빠가 다 미안해. 그렇게 병실은 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는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아빠는 다시는 무리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퇴원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나서도 적당한 시간만 일을 하시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편 저는 결혼식 날 있었던 시모라는 여자의 행동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결혼 전에 단판을 짓던지 아니면 그 여자가 말한 대로 결혼을 없던지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을 또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모든 계획을 세운 뒤였더군요. 이미 저보다도 더 크게 화가 나 있었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저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날 일은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정말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이미 내 인내심도 다 바닥이 나버렸고 난 더 이상 그딴 여자한테 어머니 소리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지켜보기만 해.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참아줬는데 더 이상은 참아줄 이유가 없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여자. 두고 봐.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는 남편이 구해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의 계약이 딱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전셋집부터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쓰던 카드도 전부 해지해버리고 생활비도 딱 끊어버렸죠. 그러자 시댁에서는 아니 그 여자 혼자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서 그냥 통보해버렸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 계약도 안 해주고 다른 집을 구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2달 이후에 어디서 사시든 알아서 구해서 사세요. 그리고 아줌마, 제가 드린 차키도 반납하세요. 아, 여기 있네. 알아서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제 아내가 타고 다니면 딱일 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사에 전화해봤자 뭐 나오는 거 없으니까 그만 좀 전화하세요. 어차피 제 명인데 아줌마가 전화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어쨌든 이제 다 알아서 벌어먹고 사시던지 하세요. 제 인내심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단박에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 예, 이걸 다 가져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이번 달 생활비도 안 주길래 내가 따지려고 했더니만 그보다도 더한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거야? 너,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막대하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니? 빨리 차키 이리 안 내? 그걸로 새로 생긴 쇼핑센터 가기로 했는데 내 친구들이랑 약속 파토나게 되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럼 이 나이에 버스 같은 거라도 타라는 거야 뭐야? 허튼 소리 말고 어서 이리 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 집이나 알아보세요 아줌마. 아니 이러는 게 어딨냐고.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이 도둑놈아. 어떻게 염치도 없이 뻔뻔한 얼굴을 하고 이런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 염치 없기는 당신이 들어야 할 소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무슨 부모 노릇을 했다고 이렇게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말로 내가 학생 때부터 밥을 제때 먹기로 했어.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돈 쓸 줄이나 알았지.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잘한 것도 없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당신 앞가림이나 신경 써야 할 때야. 남편은 시모와의 말씨름을 끝내고 곧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죠. 사실 이 모든 일은 시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결혼식이 파토나고 저희 아빠가 위급하셨을 그때 이미 이 모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이 수습되자마자 남편에게 전셋집도 다 빼버리고 생활비며 이런 지원도 전부 끊어버리라고 이제 네 엄마도 아니니 엄마 취급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그 여자의 끔찍하고 더러운 말과 태도로 인해 오만정이 전부 떨어져 버렸다고요. 일가 친척 어르신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내가 사람을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다.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줬어.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게 이 사달이 날 때까지 와버렸구나. 나도 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그 여자랑 이혼부터 할 테니까 너도 봐주는 거 없이 행동해라. 더 이상 그딴 여자를 와이프라고 얘기하기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다. 아주 제명에 못 살겠어.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네 돈 들어간 건 전부 싹 다 가져가. 나는 세탁소 운영하면서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저렇게 쪽팔린 여편 애랑 같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갈란다.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자기가 혼쭐을 내고 싶었다며 아버지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 개념 없는 여자는 남편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나 눈치가 없는 여자니 이 지경까지 왔겠거니 싶지만서도 참 기가 차더군요. 남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헐레벌떡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더랍니다. 그렇게 경고를 할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소리겠죠. 그 무개념 여자는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마구 화를 냈어요. 이게 지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집을 내나? 너 이거 네 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만 여기 살아? 네 아버지도 여기 살고 있어. 부모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치는 자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는데 어디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해. 그래서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그 여자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로 그 여자랑 묶이는 것도 지쳤던 남편은 아예 대놓고 선을 그으며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쪽 같은 엄마 이제 안 둔다고. 저를 뭐 아들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당신 필요할 때만 아들이니 부모니 하는 거 참 염치도 없네요. 쪽팔리지 않으세요? 엄마는커녕 제대로 된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왜 집을 내줘야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랑은 이미 다 얘기 끝났으니까 괜히 아버지 들먹거리지 마세요. 당신이 꺼낼 카드 같은 건 줄 아시나 본데 아버지도 당신 같은 사람 내친 지 오래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당신이랑 이제 이혼할 거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시모는 갑자기 정말 깜짝 놀랐다는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동안이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남편에게 꼬리를 내리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죠. 예, 알았다. 에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장 어딜 갈 수 있다고 그러니? 진짜로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안 그러니? 그래, 알았어. 내가 말실수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얼른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은 다시 안 내놓겠다고 해. 내 그 며느리? 그 애랑 결혼하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쓰마. 그냥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줘. 그리고 생활비도 얼마 쓰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달에 150만 원만 줘라. 그럼 그걸로 알아서 살아갈 테니.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됐고요. 앞으로 당신 밥벌이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와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빈다고 해서 제가 받아줄 것 같습니까? 꿈 깨세요. 그러게 진작 제 주제를 알고 상식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신이 그냥 조용히만 살았어도 우리도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놈의 주둥이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사람들 아픔에 소금 뿌리고 염치 없이 굴더니 꼴 좋네요. 짐 정리 안 하고 일 안 구하고 버티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길바닥에 나앉든 빌어먹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예,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예, 아들,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랑 조금만 더 얘기해, 아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그 여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시아버지랑 이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저희 아버지는 막 중요한 치료를 끝내고 퇴원을 하셨죠. 남편은 이미 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만 일단 원래 계획대로 해두고 결혼식은 나중에 제대로 다시 올릴지 간단하게 올릴지 가족들과 상의 중이었어요. 저희 아빠 건강 문제도 있고 결혼식 문제도 있어서 시아버지까지 포함해
저희 가족들은 만날 일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중간중간 그 여자의 소식을 짤막하게 들을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까지 모질지 못하셔서 그 여자랑 이혼도 하고 내치시면서도 몸 누일 곳은 알아보라며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간 잘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그러니 그 돈 먹고 떨어지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시아버지의 세탁소 앞에 찾아와 생활비를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작 1,000만 원 쥐어주고 쫓아내더니 이제 나의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니까. 내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도 20년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내가 꼭 거짓골이 돼야 속이 풀리겠어? 내가 많은 돈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딱 200만 달라니까. 당신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아니야? 당신은 당신 아들이 집도 다시 구해주고 용돈도 주겠지만 난 완전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니까. 그러면 당신이라도 날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대답 좀 해봐. 200만 원만 달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 제정신이야? 사람이 돼서 그저 돈돈거리고 다른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더니 그깟 밥 좀 굶고 길바닥에 놨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해결될 일이잖아. 뭐? 고작 1,000만 원? 10,000원 한 장이라도 당신 힘으로 벌어보고 그딴 소리를 해. 여태 우리 가족 피 빨아먹으면서 살면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다가 버림받아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다신 찾아오지 마. 가라고. 당신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정말 저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인데도 징글징글 하더군요. 그러니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본 시아버지는 얼마나 질려버렸겠어요.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그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세탁소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오거나 찾으러 오는 손님들도 가게 앞에 자꾸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걸 목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세탁소 운영에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셨어요. 세탁소 특성상 손님들이 머물러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소문이 흉흉하게 나서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혼을 내도 하도 찾아오자 시아버지는 어느 날 작정하고 그 여자가 찾아올 만한 시간대에 미리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그 여자가 또 찾아와 돈을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하자 청소가 끝난 뒤 생긴 걸레빤물을 양동이째로 부어버렸다고 해요. 구정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게 된 그 여자는 눈이 뒤집힐 듯 화를 내며 귀가 찢어질 정도로 비명을 질렀는데 시아버지는 그 소리를 모두 잡아먹을 만큼 크게 호통을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또 찾아오면 그땐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피해를 끼쳐? 아주 배은망덕한 여자 같으니라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여기서 더 험한 꼴 나게 해줄 테니까 오려면 당신도 마음 단단히 각오하고 와야 할 거야. 내가 어쩌자고 너 같은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가 진즉에 이렇게 내쫓았어 했는데. 가! 안 가? 가만히 있어보자. 쓰레기통도 가져다 놨어 했는데. 시아버지가 쓰레기통까지 그 여자에게 퍼부으려고 하자 그 여자는 그제서야 구정물을 잔뜩 뒤집어진 몰골로 헐레벌떡 자리를 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시아버지 세탁소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혹시 모른다며 또 그 돈 잡아먹는 귀신 같은 여자가 시아버지를 혹은 남편을 귀찮게 할지 모른다면서 두 사람의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리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지 안색은 날로 밝아지고 평온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탁소와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들였고,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홀로 지내시며 너무나 평화롭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속 시끄럽게 굴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 사람 문제로 속을 썩일 사람이 없으니 이제야 살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그간 오랜 세월 동안 그 입 하나 간수를 잘못해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고뭉치였더군요.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주변 사람이 혼을 내고 고치려고 해도 참 변하지가 않나 봐요. 그렇게 듣게 된 그 여자의 소식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죠.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악으로 모인 살림은 악으로 망한다더니 그 꼴이 딱 들어맞았네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말로는 그동안 그 집에 살면서 맨날 돈을 쓰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도 손에 꼽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결국 그 여자는 제 손으로 자기 팔자를 점점 더 힘들게만 만들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 여자의 게으른 천성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뀔 리가 없다면서요. 정말로 남편의 말은 딱 맞더라고요.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말을 저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걸 나중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이혼을 한 지 약 7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남편과 복잡한 시내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공원 옆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어요. 거긴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였죠. 그 여자는 머리는 산발에 대체 얼마나 씻지 않은 건지 얼굴이며 온몸에 더러운 때국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그걸 보니 참 처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시선을 따라가 그 여자를 봤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며 지나갔어요. 저 역시 더 이상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갔죠. 저희 아빠에게 돈이며 재산 운운하며 제 주제도 모르고 까불던 여자가 저렇게 되니 통쾌하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감정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더러운 걸 보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된 게 다행이었죠. 요즘 저희 집은 평화 그 자체랍니다. 아빠는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오후에 조금씩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돈을 좀 벌기도 하고 염치도 없이 돈을 빼먹고 살던 악덕한 여자가 없어졌으니 오히려 그 돈으로 저희 아빠를 잘 모셔주고 있죠. 그래서 아빠는 꾸준히 재활치료도 하고 일도 적당히 하며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 역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간혹 1, 2주에 한 번씩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도 드시고 반주도 걸치고 들어가고 계시죠. 저희 부부는 내년 초쯤에 엄마 아빠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워진 집에 우리 아기가 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찾아올 더 큰 기쁨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겪은 이 기막힌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부모가 되는 저희 부부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